안녕하세요. 배우며 산다를 모토로 살면서 제가 미디어를 통해 얻고 느낀 바를 공유하고 있는 임수연 저널리스트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9월 6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죠.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의 수상 여부를 놓고 일찌감치 화제가 됐던 베니스 영화제 폐막식이 열렸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수상 자체가 불발됐어요. 국내에서도 황금사자상 수상?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떴기 때문에 뭐야 국내 언론에서만 설레발이었던 거 아니야? 하실까봐 이건 좀 확실히 하고 가고 싶은데요. 절대 한국 매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 매체나 시네필들 사이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에 대한 여론이 상을 무조건 받을 것 같은데 무슨 상을 받을 것이냐 하는 작품이었지 무관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올해 베니스 수상 결과를 놓고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어쩔 수가 없다 무관은 말도 안 된다 입니다. 이건 지금 오히려 한국보다 해외 쪽에서도 뜨겁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정말로 반응이 좋았거든요. 제가 감독 팬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비평가 별점이나 로튼 토마토, 메타크리틱, 일반 관객까지 매기는 레터박스 평점 이런 것까지 다 찾아보셔도 이게 진짜인 거 아실 거예요. 그 밖에도 넷플릭스가 투자한 캐서린 비글로우의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가 무관인 것도 아쉽다는 사람들이 좀 있고요. 이것도 반응 좋았거든요. 또 가자지구 다룬 영화 힌드의 목소리가 반응 좋다는 건 한국까지 소문이 많이 넘어왔었죠. 기립박스 20분, 기자 상영도 눈물바다 이런 거 다들 보셨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영화제가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그건 수상 결과로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베니스에서도 30일인가? 리드섬에서 팔레스타인 시위 크게 하는 모습을 저도 우연히 목격했었거든요. 뭔가 현지 분위기가 힌드의 목소리 황금 사자상 받아야만 한다 지켜보겠다 하는 게 너무 컸어서 이 영화가 고작 2등상 심사위원 대상으로 그쳐? 하고 반감 갖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역으로 그러면 의미 있는 주제 다루면 다 최고상 좋아해? 상 맡겨놨어?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갖는 것도 봤는데요. 네, 이런 풍경을 쭉 지켜보다가 영화 본 사람들이만 몰라도 영화 안 본 사람들이 떠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 여기서 소신발언 주제는 의미 있지만 좀 지루하고 만듦새가 투박한 영화. 제가 굳이 주어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영화는 한번 필터링이 돼요. 그러니까 힌드의 목소리는 주제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상적으로 보고 영화 자체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버즈가 강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올해 황금사자상은 진작에 큰 상 받았어야 하는 분이 아주 늦게 받았네 하는 감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 황금사자상이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룸 넥스트 도어였고 올해는 짐 자무시의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니까요. 근데 지금 또 말이 나오고 있는 거시적인 이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찌 보면 어쩔 수가 없다가 왜 칸이 아니라 베니스에 갔지? 하는 질문하고도 이어질 수 있어서 한번 엮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어쩔 수가 없다가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됐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칸 영화제가 아니라 베니스지? 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찬욱 감독은 친절한 금자씨가 베니스 영화제에 갔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작품은 칸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잖아요. 올드보이가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 박쥐가 심사위원상을 받았고 아가씨도 경쟁 부문에 갔었고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으셨었죠.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 별명이 깐느 박이었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내 평생 이 영화는 반드시 꼭 만들고 싶다라고 했던 도끼가 드디어 만들어졌는데 칸이 아니라 베니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어쩔 수가 없다 후반 작업 일정상 칸 영화제 출품이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이 영화가 작년 8월에 크랭크인하고 1월 중순쯤 크랭크업을 했으니까 사실 후반 작업 일정을 맞추기가 힘든 게 진짜로 맞았어요. 그럼 더 일찍 촬영 들어갔으면 칸 영화제 출품 가능하지 않았냐? 내지는 좀 기다려서 내년으로 미루면 되지 않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때가 프로덕션 기간이 된 거는 당연히 배우분들 스케줄이나 주요 스태프분들 스케줄까지 고려한 결정이었을 거고요.
개봉 일정은 당연히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애초에 어쩔 수가 없다가 실제 프로덕션 전부터 베니스 영화제 프리미어를 염두에 둔 프로젝트였던 걸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은 이런 사정을 제가 아는 선에서 말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칸이 베니스보다 훨씬 유명하지 않아? 라고 알고 있지만 베니스 영화제부터 시작하는 이 일정이 어쩔 수가 없다에 주는 여러 이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은 그럴만 했었다 라는 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에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고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았죠. 둘 다 받은 사례가 역사상 2번뿐이라고 해서 화제였는데 올해 아노라가 똑같은 기록을 금방 세우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3번밖에 없겠죠. 보통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을 위해 배급사에서 엄청난 마케팅비를 쓰면서 영화를 홍보하고 이제 각종 시상식에서 달리고 기세를 모으는 일련의 과정을 오스카 레이스라고 해요. 보통 그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매년 5월에 열리는 칸 영화제에서 영화를 최초 공개하게 되면 만약에 아카데미 수상을 노리고 있다면 한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아카데미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렇게 공백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화제작들이 그 사이에 쏟아지면서 버즈가 꺼져버릴 수 있어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 사이에 시간이 거진 1년인데. 근데 기생충이나 아노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즈를 이어가면서 수상까지 해서 대단한 거였거든요. 반면 베니스 영화제는 매년 8월 말 9월 초 이쯤에 열리니까 매년 2월 말 3월 초쯤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위해서 마케팅 시작점으로 삼기에 좋아요. 실제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2017년에 길레르모 델 토로의 쉐이프 오브 워터, 사랑의 모양이 베니스 황금사자상을 받고 다음에 오스카에서 작품상, 감독상 이런 주요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2018년에는 로마가 베니스 황금사자상을 받고 다음에 오스카에서 감독상, 촬영상,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고요. 2019년에 황금사자상을 받은 조커는 오스카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2020년에 노매드랜드가 황금사자상 받고 오스카에서도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을 완전 싹쓸이했습니다. 2023년에는 란티모스의 가여운 것들의 황금사자상을 받고 다음에 오스카에서 여우주연상이랑 기술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꼭 황금사자상이 아니어도 버드맨, 라라랜드, 그래비티 이런 작품들 베니스 개막작으로 화제성 몰이 시작하고 오스카까지 간 케이스가 다 거론하기도 힘들 만큼 정말 많아요. 이렇게 오스카랑 연관성도 깊고 베니스에서도 아카데미 갈 영화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할리우드에서 베니스를 시작점으로 마케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칸 영화제 티에리 프레모가 베니스는 너무 미국 영화 중심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칸과 베니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또 하나 있다면 아마 넷플릭스에 대한 태도일 겁니다. 칸 영화제는 다들 기억하실 2017년 옥자 경쟁 부문 상영 논란 이후에는 경쟁 부문에 넷플릭스 영화를 초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니스는 이번에 3편이 경쟁 부분에서 상영이 됐거든요. 노아 바움베그 신작 제이 켈리, 길레르모 델 토로의 프랑켄슈타인, 그리고 캐설린 비글로의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가 셋 다 넷플릭스였고 엄청나게 화제작이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오스카 레이스에서 가장 많은 마케팅비를 쓰는 스튜디오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자본력도 빵빵한 곳인데. 그리고 넷플릭스가 아직 오스카 작품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틀을 갖기 위해 매년 오스카 레이스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올해 베니스에서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들도 오스카 레이스에서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가 오스카 레이스를 시작하는 곳으로 주목하는 곳 역시 베니스 영화제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베니스 영화제가 토론토 영화제랑 시기가 완전히 붙어있는데 토론토 영화제가 좀 전통적으로 여기서 관객상 받으면 아카데미에서 수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엄청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갖춘 수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죠. 역대 관객상 받은 영화들이 조조 래빗, 그린북, 라라랜드, 노예 12년,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킹스 스피치, 슬럼독 밀리어네어 이런 영화들인데 근데 이게 오스카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한국 관객인 우리도 다 아는 영화들이잖아요. 실제로 어쩔 수가 없다는 베니스 영화제 끝나고 바로 토론토로 넘어가서 지금 토론토에서도 상영을 했고 반응이 엄청 좋거든요. 그렇게 하반기는 오스카 레이스를 위해 달릴 겁니다. 오스카 레이스는 기세와 분위기를 잡는 거라고 했잖아요. 기생충 때부터 CJ ENM이 쌓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라이브스는 사실 A24가 좀 더 주도한 프로젝트라고 알고 있긴 한데 이번에 부고니아는 완전히 CJ ENM이 주도한, 그리고 뭐 어쩔 수가 없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마 기생충 때부터 쌓아온 걸 아마 하반기에 쏟아 부을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베니스 수상이 불발되는 이변이 있어서 시작이 좀 아쉽긴 한데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한 방이 있다면 제가 앞서 말했던 토론토 관객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이후 시상 측에서 기세를 잘 타면 오스카까지 받기도 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의 북미 배급사가 기생충 때와 같은 네온으로 붙었는데요. 네온이 최근 몇 년 동안 미친 타요로 유명하거든요. 네온이 배급하는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뭐 5년인가 이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어요. 기생충, 티탄, 슬픔의 삼각형, 추락의 부, 뭐 아노라 이렇게. 그리고 그중에 기생충이랑 아노라는 오스카 작품상까지 받았잖아요. 네온 배급작 중에 어쩔 수가 없다가 뭔가 이 레이스에서 분위기가 좋다고 감지가 되면 아마 네온에서도 엄청나게 잘 푸시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베니스가 아카데미 전초전 같은 역할을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가 베니스에서 최초 공개된 게 괜찮은 전략이었다고 하지만 바꾸어 말하면 너무 미국 영화 중심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봉준호 감독이 심사위원장 맡았을 때 빼고는 거의 대부분 나중에 오스카 레이스 달릴 것 같은 영화들이 수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봉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카데미는 로컬 시상식이잖아요. 물론 영화제는 원래 그때그때 심사위원들의 취향과 그들의 난상 토론으로 상이 결정되는 거긴 하지만 살짝 미국이 아닌 곳에 사는 아시안의 눈으로 좀 삐딱하게 보자면 오스카 레이스 달릴 것 같은 영화 중에서도 미국 영화의 황금 사자상의 건의가 같구나. 어쩔 수가 없다는 오스카 전초전의 장으로서 베니스 공개가 할 만한 전략이었고 실제로 여기서 관객이나 프레스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분위기가 좀 좋게 달궈졌지만 상의 버프까지 챙겨주지는 않았구나 하는 감정이 어쩔 수가 없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아니 올해 넷플릭스도 무관이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넷플릭스는 로마 때 황금 사자상 받고 신혜선도 그랑프리 받았었잖아요. 또 영화제라는 게 뭐 작품성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어떤 척도가 있고 그걸로 줄 세워서 상 주는 게 아니라 뭐 심사위원들의 입맛, 그때그때의 분위기, 뭐 정치적인 계산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작용해요. 그래서 와 올해는 상 진짜 이상하게 줬다 하고 두고두고 욕먹기도 하는 해가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2016년 칸 영화제가 엄청 유명하죠. 올해 짐 자무시가 황금사자상을 받았지만 2016년에 칸 영화제에서 패딩턴이라 이거 맨날 제가 잘못 말해서 패딩턴은 귀여운 곰 나오는 거고 패터슨, 여튼 패터슨이 무관이었거든요. 어떻게 패터슨이 무관이에요. 그리고 그의 토니 에드먼도 무관이었어요. 근데 이때 황금종려상이 켄 로치의 나 다니엘 브레이크였고 심사위원 대상이 진짜 말 많았던 자비의 논란의 단지 세상의 끝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전 세계 시네필들이 이 영화들을 다 봤고 단지 세상의 끝이랑 나 다니엘 브레이크가 토니 에드먼이나 패터슨보다 위대해서 상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상이라는 게 그 작품의 완성도를 보장하는 절대적인 무언가가 될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게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인 것도 맞아요. 그게 좀 아쉽죠. 제가 하나 우려되는 건 저는 어쩔 수가 없다 국내에 공개된 후의 반응에 베니스 수상 결과가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예상했던 기자 중에 하나인데요. 수상을 못했잖아요. 제가 요즘 체감하는 한국 극장가는 어떤 영화에 대해 딱 잘라서 쇼츠처럼 뭔가 짧고 강렬하게 정리하는 무언가가 생겨버리면 그게 너무 빨리 퍼지고 사람들 먹이에 각인된다는 거 있거든요. 베니스 수상 못했어? 막 엄청 대단한 건 아닌 거야? 그리고 영화 봤는데 자기 취향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난 영화 별로더라. 베니스 수상 못할 만하다고 생각했어. 딱 이렇게 감상 남기고 이렇게 그분들이 좀 스피커였어서 그게 막 너무 퍼지면 어떡하지? 하는 게 저는 좀 걱정이 돼요. 아니 여러분 영화제는 원래 심사위원 취향대로 굴러가고 베니스는 원래 미국 영화 중심이라고 유감하게 비판을 받고 있었고 올해 베니스는 특히 더 수상 결과가 납득이 안 간다고 말이 많이 나왔답니다. 심지어 어쩔 수가 없다 무관에 대해서는 해외 매체에서 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싶지만 이렇게 구구절절 말하는 건 복잡해 하고 또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바쁜 세상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들을 시간이 없고
짧고 강렬한 무언가를 선호하는 것도 저는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만큼 토론토 영화제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서 뭔가 분위기를 반등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베니스 영화제 수상 결과를 비롯해서 왜 박찬욱 감독의 신작은 칸이 아닌 베니스에서 최초 상영을 할까? 베니스에서 첫 상영을 하는 게 어떤 점에서 이득이 있을까? 같은 내용이랑 또 너무 미국 영화 중심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최근의 이 맥락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시청자분들이 듣기에 재미있는 비하인드였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